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거나 경험을 더 많이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내용을 제가 전달드리기보다는 함께 고민을 좀 공유하고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이 자리에서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3가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청년 참여를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다양한 방식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통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죠. 저희가 청년 참여를 권리로 만들었던 과정과 그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한 파트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 고민을 좀 마음에 두시고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 파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은 요즘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제일 처음 떠올랐던 문제가 주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반지하랑 고시원에 살면서 소음이라든지 곰팡이 문제를 직접 경험했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언제든지 제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올해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멤버를 처음 모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참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청년의 참여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지점은 바로 내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이 문제를 겪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 당사자이고 이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참여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문제들이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로 어떤 분과라는 이름도 좋고 주제라는 이름도 좋고 하나의 의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 보셨죠?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는 일상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고 한 1000여 분의 청년들이 대답해 준 걸 바탕으로 올해 저희는 한 8개 정도의 분과를 형성했었습니다. 8개의 분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 노동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분과의 경우에는 자산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분과의 경우에는 문화적 격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인권 분과의 경우에는 성별이라든지 성 정체성,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회안정망 분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환경 분과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지구와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시민참여 분과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깊고 넓게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제도 분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또는 영역, 의제를 나누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흐름은 아니고요. 유럽에도 청년 포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청년 단체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도 청년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차별, 정치 참여, 건강, 주거, 일, 노동, 교육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구나라는 점에서 되게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어떤 의제를 바탕으로 참여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참여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식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함께 이 문제를 나눌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참여라는 것은 이렇게 8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른스타인이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참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려 1969년에 이러한 참여의 사다리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을 거쳐서 OECD에서는 조금 더 간략한 버전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처음에 제시한 이 모델이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른스타인은 참여를 총 8개의 사다리로 구분을 했고요. 비참여, 문목참여, 그리고 시민권력, 이렇게 3가지로 또 다시 한번 분류했는데요. 비참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보다는 여러분들께 개념을 설명드리고, 명목참여와 시민권력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비참여의 가장 이제 아래에 있는 참여의 방식이죠. 조작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 시민들을 초청합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이 시민들에게 어떤 말할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르칠 때를 조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치료의 단계인데요. 이것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어떤 사회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뭔가 치료해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이 2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시민을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른스타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들이 명목 참여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제공과 의견 조사와 달래기인데요. 명목 참여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참여의 단계는 비참여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정보 제공은 정보가 사실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에게 많이 쏠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요구를 했을 때는 행정이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국에도 정보 공개 이제 청구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환류가 일어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참여라기보다 명목적인 참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참여의 방식은 의견 조사인데, 이것은 정보 제공보다는 훨씬 앞서 나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 조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참여를 가장한 어떤 명목 참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른스타인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래기라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작과 달리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말할 기회는 주어집니다만, 실제로 그 시민의 수가 너무 소수여서 실제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정보 제공, 의견 조사, 달래기라는 세 가지 단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나아간 참여의 방식이지만 실제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얼마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참여의 어떤 실질적인 수준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명목 참여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른스타인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고 이야기했던 시민 권력의 세 가지 사다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 권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참여, 그러니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공동협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그 과정에서 연계와 협력 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든 이론이 그렇겠지만 이론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현실은 그에 다가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시도했을 때 행정,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정과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넷의 운영위원회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허브라는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은 공동협력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했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권한 위임인데요. 공동협력은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권한위임은 행정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는 그것이 2019년 출범한 서울청년자치정부, 그러니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서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게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은 행정부에서 짜고 이제 그것을 시의회가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권한 중에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고 작년에는 500억, 올해는 3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직접 편성해보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이러한 위임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요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완전한 권한 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조율과 그 속에서 갈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통제의 경우에는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인류 사회에서 이 시민 통제의 어떤 사례, 이것에 이상에 다가가는 그런 예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말하자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을 시민통제라고 하는데 대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갑자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뒤닥쳐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떤 문제를 요즘에 경험하고 계신지 여쭤봤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나와 우리와 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당사자라는 인식으로부터 청년 참여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느끼는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룹화돼서 만들어진 게 의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방식에 대해서 참여의 사다리 8가지 단계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다음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질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은 어떤 방식의 참여를 선택할 건가요? 라는 것입니다. 앞서 참여의 8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8가지 방식도 좋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참여의 활동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청년 참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일정인데요.
2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쉼없이 지금도 달려오고 있고 이제 마무리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야 라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청정넷의 활동을 큰 꼭지별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와중에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에부터 살펴보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8개 분과를 보여드렸는데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8개의 분과가 선택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관련된 이제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내가 이제 선택한 분과를 바탕으로 분과원들이 구성되고 그 속에서 다룰 소주제들이 확정됩니다. 그 소주제들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이 정책 수립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정책 제안서는 약간 문제의식 위주인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어떤 대안들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완성된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행정 수용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긴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될 주체인 서울시와 그리고 이 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 통과시켜줘야 할 시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 제안할 정책들과 그리고 그 정책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정되게 되죠. 이렇게 바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저희가 하는 것들이 캠페인, 공론장, 스터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제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지에 대한 활동들인데요. 이러한 청정넷의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분과를 구성할 때는 나의 문제가 좀 더 많은 청년들의 문제로 될 수 있도록 이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정책 참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정책의 용어들을 익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식을 보다 정책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저 스스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참여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제 발굴 부분에서는 사실 내가 어떤 문제의식, 예를 들면 주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문제의식과는 또 별개로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의식에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예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통해서 이제 행정 수용의 과정에서 담당 부처 공무원과 협의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연습도 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협력의 결과를 얻기도 하는 등 많은 배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의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바쁜 과정이 끝나고 의제 중심의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사실 정책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나의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구나 라고 느꼈던 거를 좀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청정넷 안에서도 한 1000명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또 저의 의제와 관련해서 청정넷 밖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꼭지별로 적어놓은 것들이 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리고 나의 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이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를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부를 다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참여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굉장히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 나는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아까 앞서 시정교육 같은 경우에 의미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행정 입장에서는 나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는 시민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교육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문제로 확장하는 것. 이것을 의제 발굴, 공유, 공부라고 이야기해봤는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참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료들과의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히 하고 행정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것. 이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안된 정책들은 예산과 집행력을 가진 행정에 전달이 되면서 올해 반드시 이게 정책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행정에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제안 역시 아주 적극적인 과정에 참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은 올해 2020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정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접 부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부서에서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저희의 청년 자율 예산을 이용해서 이 정책을 좀 더 확대하게 됐고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하게 된 정책이었습니다. 여성의 어떤 주거 안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의 입장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참여의 어떤 가치들을 발견하고 협력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예시들은 이제 10월부터 12월에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 청년 정치 네트워크의 프로젝트들인데요. 사실 앞선 과정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되게 그 참여의 폭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속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100개, 거의 200개의 정책을 제안하지만 실제로 정책이 통과되는 것은 20, 30개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함께할 시민들을 찾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실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고 그 구체적인 참여의 방식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렌스타인의 참여의 사다리에 속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사다리로는 다 표현을 낼 수 없는 그런 방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식에 내가 지금 참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악 청년 네트워크 활동 중에서도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종류의 참여에 올해 이제 활동했구나라고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활동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해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좀 어떤 성장을 거둘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에게 참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관악 청년 네트워크 등 어떤 행정에
의사결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느끼는 앞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는 사실 되게 이기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행정가, 전문가,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당사자는 이미 정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 방문을 하거나 공청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불러야 하는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청년들이 아니다.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직접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민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데 참여해서 훨씬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서울청정넷도 처음에는 굉장히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7, 8년 정도 노력을 해서 2019년에는 드디어 청년 자율 예산이라는 예산 편성의 권한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사실 올해 꽃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오늘 이제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죠. 청년 참여가 권리가 되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참여 기구가 있었을 뿐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전국 모든 광역시도랑 상당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청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올해 청년기본법도 통과를 했었죠. 청년기본법 제5조에 보시면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로써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권리라는 건 원래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찾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보장받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장된 권리들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가 조금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저희가 원래부터 청년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교육이나 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이 시민에게 다가갈 때는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서 모든 시민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책을 일자리, 노동, 주거 이렇게 따로 떼서 시민들의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책은 거기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 주거, 교육, 문화,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청년의 삶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제안했고요. 이것은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참여는 사실은 청년의 참여로 그쳐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의 참여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 참여가 가지는 어떤 의미는 청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코로나19라든지 홍수 같은 것을 보시면서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재도 사실은 그 위기는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7, 8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고,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시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사각지대로부터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수정과 개선을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 됩니다. 청년이 참여한 것들, 청년 참여의 경험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시도 이런 사회적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과 동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0분이라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그런 시간 동안 청년 참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참여의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뵀지만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